2026년 4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서울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직무탐구. 오늘 찍는 첫 번째 녹음이네요. 네, 아침 공기가 되게 차분하네요. 스튜디오 안은 좀 훈훈하고요. 네네. 저희가 사실 시스템도 좀 정비하고 더 깊이 있는 분석 준비하느라 한 2달 정도 푹 쉬었다가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꽤 오랜만이죠? 네, 이번 화가 대망의 25번째 화인데 오랜만이라 뭐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푹 쉰 만큼 아주 에너지 넘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셨어요? 봄철 프로야구 개막 시즌이라 스포츠 뉴스가 아주 뜨겁더라고요. 아, 맞죠? 하이라이트 영상들 엄청 올라오던데요. 타격음도 시원하고. 네, 우리가 중계 화면으로 보는 그 화려한 다이빙 캐치나 홈런 뭐 이런 장면들 이면에 엄청난 물밑 작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만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각 구단이 원정 경기 갈 때 수천 개의 배트랑 글러브, 유니폼, 거대한 훈련용 네트, 심지어 정밀 의료 장비까지 고속도로를 쉴 새 없이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경기 시간에 맞춰서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야 하죠. 온도나 습도까지 유지하면서요. 그니까요. 만약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트럭들의 행렬, 이 이동 시스템이 단 하루라도 멈추면 야구 경기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잖아요. 사실 일상의 모든 영역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문 앞에서 만나는 신선식품 상자, 뭐 병원에 제때 들어가는 의약품, 반도체 공장 부품들. 아, 진짜 다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 모든 게 물류라는 거대한 혈관을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냥 물건을 트럭에 싣고 달리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타이밍, 비용, 품질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고도의 신경망인 거죠. 고도의 신경망. 네, 그래서 오늘 25번째 시간, 바로 이 거대한 신경망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척도, 바로 물류 성과 관리입니다. 아주 현장감 넘치고 중요한 주제죠. 네, 현장에서 이 성과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지표로 관리하는지,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원리를 아주 치열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리고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에 필수 안내사항 하나 전해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의 심화학습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관련 자료는 NCS 모듈,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그 성과를 관리하려면 일단 무언가를 평가해야 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좋은 성과인지 기준부터 좀 세워야 할 텐데요. 그렇죠. 보통 물류 현장에 처음 가시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빠르고 그리고 무조건 싸게 옮기면 최고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빠르고 싸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조직 전체에 방향성이 없는 속도는 오히려 회사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기 전에 미션, 비전, 전략이라는 기업의 핵심 가치를 무조건 먼저 세워야 합니다. 미션, 비전, 전략이요? 네, 이 세 가지가 모든 물류 평가 지표의 완전한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솔직히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미션이나 비전 이런 단어들이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때나 듣는 그 사장실 액자에 걸려있는 좀 추상적인 문구 같거든요. 하하, 맞아요. 와닿지 않죠? 네, 이게 당장 현장에서 지게차 몰고 바코드 송장 찍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미션, 그러니까 조직의 존재 이유가 없으면 현장은 100% 표류하게 됩니다. 여기서 업의 본질을 파악할 때 자주 쓰는 기법이 5Whys, 즉 왜라는 질문을 5번 던져보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신선식품 배송하는 콜드체인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왜 물건을 차갑게 유지하면서 배송하는가? 신선도를 유지하려고요. 그럼 왜 신선해야 하는가? 고객이 상하지 않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어야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계속 파고들다 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상자를 나르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는 파트너다. 확 와닿네요. 작업자 입장에서도 그냥 나 상자 옮기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완전히 스스로의 역할을 재정의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미션, 존재 이유 위에 비전과 전략이 얹어지는 거죠. 비전은 보통 5년에서 10년 뒤에 도달할 구체적인 미래상이에요. 2030년까지 아시아 최대 콜드체인망 구축 이런 거요. 네네. 그리고 전략은 그 비전에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건지 정하는 로드맵이죠. 자동차 여행으로 비유하면 좀 쉽겠네요. 그 미션은 우리가 이 여행으로 가족끼리 끈끈해지자 이런 여행의 이유고, 비전은 최종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 네, 좋네요.
그리고 전략은 거기로 갈 때 빠른 고속도로를 탈 거냐, 아니면 경치 좋은 국도를 탈 거냐, 이런 내비게이션 경로 설정 같은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요, 경로를 국도로 잡든 고속도로로 잡든 막상 물류센터 현장에서는 그냥 나한테 할당된 택배 물량만 빨리 쳐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전략의 진짜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회사의 전략에 따라서 현장 실무자의 올바른 행동이라는 기준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히거든요. 뒤집힌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만약에 우리 회사의 올해 전략이 압도적인 고객 감동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어떤 현장 관리자가 트럭의 화물을 빈틈없이 100% 꽉꽉 채워서 출발시키려고 배송 시간을 3시간 지연시켰어요. 오, 트럭 빈 공간을 줄였으니까 기름값도 아끼고 원가도 엄청 절감했겠네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니까 표창장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단편적인 시점, 그러니까 비용 관점만 보면 그렇죠. 하지만 아까 전략이 서비스 질 향상이라고 했잖아요. 3시간이 늦어졌죠? 네, 배송이 늦어져서 고객 클레임이 폭주하게 됩니다. 회사의 전략적 나침판에 비춰보면 이 행동은 완벽한 실패작인 거죠. 반대로 회사의 현재 전략이 무조건 생존을 위한 원가 절감이다. 이러면 배송이 좀 늦더라도 꽉 채워가는 게 훌륭한 성과가 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미션과 전략은 실무자가 현장에서 지금 속도를 낼까? 아니면 좀 채워서 효율을 챙길까?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흔들림 없이 결정하게 해주는 명확한 기준표가 됩니다. 전략의 결국 게임의 룰이네요. 좋아요. 그럼 내비게이션 경로는 정해졌고 이제 이 차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잘 달리고 있는지 계기판을 확인해 볼 차례 같습니다. 기업들이 이걸 측정할 때 어떤 도구들을 주로 쓰나요? 조직 성과를 관리하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MBO 그리고 BSC입니다. MBO랑 BSC. 네, 먼저 피터 드러커가 고안한 MBO, 목표관리법은 경영진이 위에서 야, 이거 해! 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 스스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직접 세우고 그걸로 평가받는 방식이에요. 자기라 목표를 세우면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두 번째 말씀하신 BSC, 균형 성과표요. 이건 사실 항상 좀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물류든 뭐든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 버는 거,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냥 비용 쫙 줄이고 매출 올려서 재무지표만 좋으면 그만이지 왜 직원들 피곤하게 굳이 네 가지나 쪼개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경영학에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되지 않는다. 유명하죠.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직 재무지표, 즉 원가 절감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만 조직을 쥐어짜면 어떤 끔찍한 부작용이 생기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니로열이라는 회사의 고모사업부 이야기인데요. 유니로열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유니로열이 예전에 구매부서를 평가할 때 오로지 원가를 얼마나 깎았냐, 이 재무지표 딱 하나만 봤어요. 그럼 구매팀은 무조건 싼 것만 찾으러 다녔겠네요. 네, 평가를 잘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품질은 엄청 떨어지는데 가격만 기형적으로 싼 저질 고무를 대량으로 막 사들였습니다. 단기적인 재무 성과는 당연히 100점 만점이었겠죠. 이거 딱 들어도 불길한데요. 그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 저질 고무가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난리가 났겠네요. 맞아요. 불량 고무 때문에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불량률이 막 치솟기 시작합니다. 창고에는 버려야 할 폐기 타이어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보관료가 급증했고요. 아이고. 최악은 시장에 나간 타이어들마저 줄줄이 리콜 사태가 터지면서 고객 신뢰는 바닥을 치고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어주게 된 거죠. 와, 구매부서 하나가 자기들 재무 성과, 그 평가 잘 받으려고 하다가 회사 전체 프로세스랑 고객 가치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네요. 단일 지표가 부서 이기주의를 만들고 그게 전사적인 재앙이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유니로열이 결국 평가 방식을 뜯어고칩니다. 구매 부서를 평가할 때 가격 비중은 25%로 확 낮추고 대신에 품질 40, 정신납품률 20, 서비스 15 이렇게 여러 지표를 균형 있게 연동시켰어요. 그래서 균형 성과표군요. 네, 재무적 성과는 사실 과거에 벌어진 일의 결과, 즉 후행 지표거든요. 이 후행 지표를 좋게 만들려면 그 원인이 되는 선행 지표들을 챙겨야 합니다. 내부 프로세스 효율성이나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
고객 만족도 같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자는 게 바로 BSC의 패러다임입니다. 아, 상위 조직의 이런 다각적인 목표가 하위 부서로 그리고 개인한테까지 이렇게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이어지는 거네요. 네, 그걸 경영학 용어로 캐스케이딩, 폭포수 효과라고 부르죠. 수익이라는 열매를 따려면 토양, 뿌리, 줄기 상태를 다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럼 평가의 철학을 짚어봤으니까 이제 진짜 현장 알맹이로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를 보려면 구체적인 공식이나 숫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특히 실무 기획관이나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정량 지표 어떤 게 있습니까? 물류센터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혈액 검사 수치 같은 3가지 핵심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고 회전율입니다. 재고 회전율. 공식은 간단해요. 일정 기간의 매출액 또는 구매 비용을 평균 재고량으로 나누는 겁니다. 분사가 매출액이고 분모가 재고량. 그럼 이건 계산했을 때 무조건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 회전율이 12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1년에 12번, 즉 한 달에 한 번씩 완전히 새 물건으로 싹 교체될 만큼 쑥쑥 팔린다는 뜻입니다. 오, 장사 엄청 잘 되는 거네요. 반대로 이 수치가 2다. 그러면 물건이 한 번 들어오면 창고에서 평균 6개월 동안 먼지만 쌓인 채로 안 나간다는 뜻이죠. 6개월이요? 물건이 창고에 오래 있으면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온도 맞춘다고 전기세 나가죠. 보관료 나가죠. 유통기한 다가오면 상품 가치도 뚝뚝 떨어지고요. 결국 이 안 나가는 재고는 유통되지 못하는 얼어붙은 돈이네요. 핵심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건 자금이 아주 건강하게 선순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지표는요? 두 번째는 납기 준수율입니다. 고객이랑 약속한 시간에 정확하게 도착한 주문수를 전체 주문수로 나눠서 퍼센트로 구합니다. 기업 간 거래, 그러니까 B2B 물류에서는 이거 진짜 목숨 같은 지표겠네요. 부품 1분만 늦어도 상대방 공장 라인 전체가 서버리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표는 주문 완료 주기입니다. 주문 완료 주기는 어떤 시간인가요? 고객이 장바구니에서 결제 버튼을 딱 누른 순간부터 택배 기사님이 우리 집 현관문을 똑똑 두드리는 그 순간까지 걸린 총 시간입니다. 이건 두 구간으로 쪼개서 볼 수 있는데요. 창고 안에서 물건 찾고 포장하는 내부 처리 시간이랑 트럭에 실려서 도로를 달리는 외부 배송 시간을 합친 겁니다. 내부 처리 시간 더하기 외부 배송 시간.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면접관으로 한번 빙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개념들 써먹어 봐야죠. 오, 긴장되는데요. 지원자님, 최근 유가 상승이랑 인건비 때문에 우리 회사의 물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되신다면 이 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감하시겠습니까? 아주 클래식한 압박 질문이네요. 보통 이 질문 받으면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하기 쉽습니다. 배송기사님들 동선을 최적화해서 기름값을 아끼고요. 종이상자 같은 포장재 단가를 낮추겠습니다. 무난한데요? 무난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대답이죠. 전략이랑 아까 그 3가지 지표를 엮어서 대답하면 클래스가 확 달라집니다. 제가 지원자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오, 들어보죠. 면접관님, 저는 먼저 재고 회전율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회전율이 낮은 악성 재고를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돌리거나 아예 폐기해서 창고의 죽은 공간을 없애겠습니다. 이걸로 평당 유지관리 비용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거죠. 와. 그리고 나아가서 내부 프로세스 병목을 파악해 주문 완료 주기 중에서 특히 내부 처리 시간을 확 단축하겠습니다. 물건이 문 밖으로 빨리 나가면 오배송이나 지연 때문에 터지는 고객 클레임 비용, 반품 물류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야, 똑같이 비용 줄이겠다는 건데 접근이 완전 다르네요. 그냥 아낄게요. 이게 아니라 재고 회전율을 높여서 잡은 흐름을 고치고 주문 완료 주기를 통제해서 실패 비용을 막겠다. 현상을 데이터로 분해하는 논리가 아주 돋보입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실무에서 연말고가 받을 때도 똑같거든요. 올해 저 야근 진짜 많이 하면서 창고 정리 열심히 했어요. 이거랑 올해 주문 완료 주기를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했고 그 결과 납기 준수율이 5% 올라서 클레임 방어 비용을 이만큼 세이브했습니다. 라고 숫자로 증명하는 건 천지 차이죠. 그야말로 일 잘하는 사람의 화법이네요. 근데요, 만약에 계기판을 딱 봤는데 앞서 말한 그 납기 준수율이나 완료 주기가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침나고 열이 팔팔 나면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할 텐데요. 지표가 나빠지는 원인은 인력 이탈, 전산 오류, 도로 사정 되게 다양해요. 근데 가장 흔하면서도 고질적인 병목은 바로 창고 내부 레이아웃에서 발생합니다. 레이아웃이요? 네, 작업자가 물건 찾으러 걸어다니는 동선 자체가 너무 길고 비효율적인 거죠. 이거 해결하려고 도입하는 게 창고 공간을 최적화하는 슬로팅 전략입니다. 슬로팅 전략? 직관적으로 탁 오진 않는데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자리 지정이에요. 제품이 얼마나 자주 팔리나, 크기나 무게가 어떤가, 이걸 철저하게 계산해서 자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보통 ABC 분석을 하는데요. ABC? 매일 수천 개씩 나가는 초특급 베스트셀러, 즉 A등급은 포장대 바로 앞이나 작업자 허리 높이처럼 가장 꺼내기 쉬운 골든존에 배치합니다. 반면에 1년에 한두 개 팔릴까 말까한 C등급 제품은 창고 맨 구석이나 천장 근처, 꼭대기 선반에 올리는 거죠. 아, 듣다 보니까 이거 유명 셰프들이 일하는 고급 레스토랑 주방이랑 완전 똑같네요. 어떻게 똑같죠? 그 메인 셰프가 제일 자주 쓰는 소금이나 후추, 프라이팬 같은 건 손만 딱 뻗으는 닿는 위치에 동선까지 다 계산해서 세팅해 두잖아요. 반면에 크리스마스 때나 한 번 쓰는 엄청 큰 칠면조 오븐용 냄비? 이런 건 주방 맨 구석 꼭대기 선반에 박아두고요. 와, 완벽한 통찰입니다. 그 주방의 세팅을 수만 평짜리 거대한 물류센터 규모로 쫙 확장한 게 슬로팅 전략이에요. 아, 자주 쓰는 물건 찾으려고 매번 창고 끝에서 끝까지 걸어 다녀야 하면 그 걸음걸음이 전부 버려지는 시간이고 돈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슬로팅을 다 포함해서 이 물류 프로세스 개선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일상에서도 진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거대한 산업에서 표준화는 도대체 어떤 역사와 의미를 갖는 건가요? 뿌리를 찾으려면 1901년 영국 산업혁명 때로 가야 합니다. 1901년이요? 네, 영국 전역에 철도가 쫙 깔리면서 철강 부품 수요가 막 폭발했어요. 근데 황당한 문제가 터진 거죠. 런던에서 만든 볼트랑 맨체스터에서 만든 나사가 미세하게 규격이 달라서 서로 안 끼워지는 거예요. 아유, 진짜 대혼란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공업규격위원회를 만들어서 전국의 사이즈를 다 통일시켜버립니다. 이게 국가적 표준화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형으로 가려고 1961년에 공업표준화법이 생겼고 1963년에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KS 마크가 도입된 거죠. 아, 그 어릴 때 쓰던 지우개나 플라스틱자, 냄비 바닥에서 보던 그 KS 마크가 영국의 산업혁명부터 이어져 온 거대한 약속이었네요. 그럼 요즘 물류 현장에서 이 표준화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의 표준화예요. 지게차가 뜨는 팔레트 크기, 컨테이너 박스 규격을 전 세계가 똑같이 맞추는 거죠. 그래야 한국에서 실은 화물을 태평양 건너가서 미국 트럭에 그대로 얹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규격이 다르면 다시 다 옮겨 실어야 하니까? 그럼 두 번째 축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표준화입니다. 바코드 체계, 작업자 동선 매뉴얼, 예외 상황 터졌을 때 보고하는 체계 같은 걸 다 하나로 통일하는 겁니다. 야, 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전부 표준화되면 그야말로 거대한 시스템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단계가 되겠네요. 맞아요. 이 완벽한 표준화가 잡히면 오늘 처음 출근한 알바생이라도 매뉴얼과 바코드 지시만 따르면 숙련자랑 거의 비슷한 생산성을 낼 수 있습니다. 오류는 확 줄고 속도는 폭발하는 마법이죠. 오늘 진짜 긴 시간 이야기 나누면서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물류 성과 관리라는 게 그냥 무거운 상자 들고 A에서 B로 옮기는 육체 노동이 전혀 아니네요. 조직의 미션이라는 뇌에서 출발해서 전략이라는 신경을 타고 지표라는 근육을 움직여서 표준화라는 뼈대로 쫙 완성되는 아주 정교한 유기체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셨네요. 명확한 전략 나침반 들고 정량적 계기판 실시간으로 보면서 표준화된 매끄러운 도로를 달릴 때 비로소 기업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오늘 복귀 후 첫 번째 주제부터 내용이 아주 꽉꽉 차서 너무 좋네요. 아침 출근길에 가볍게 재생하셨다가 회사 업무 전체를 관통하는 묵직한 인사이트 얻어가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실무에 당장 적용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사무실로 또 현장으로 향하시는 남은 길에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요즘 글로벌 이커머스 회사들 거대 물류센터 연상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수백 대 로봇이 알아서 동선 계산해서 슬로팅 다 최적화해버리고요. 심지어 인공지능이 과거 데이터 싹 학습해서 내일 비 오니까 이 동네는 파전재료 주문이 폭주할 거다. 이러고 미리 재고를 전진 배치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맞아요.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죠. 네, 재고 회전율, 납기 준수율, 주문 완료 주기 이런 숫자들은 이제 기계가 인간보다 수만 배 완벽하게 계산하고 통제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정년적 지표 관리를 AI랑 로봇이 안아서 다 해버리는 가까운 미래의 현장에서 우리 인간 관리자만이 창출할 수 있고 또 평가받아야 하는 진정한 성과 지표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아,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숫자랑 속도 경쟁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기계의 알고리즘은 절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 그게 무엇일지 오늘 여러분 각자의 직무에 비추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성의 끝을 달리는 시대에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묻는 참 서늘하고도 철학적인 과제네요. 네, 오늘 하루 직장에서 단순히 주어진 숫자 채우는 걸 넘어서 여러분만이 낼 수 있는 특별하고 대체 불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시기를 저희가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2달의 충전을 마치고 새롭게 돌아온 아침,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직무 탐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